안녕하세요. 저는 2살 아들을 키우고 있는 30대 중반의 주부입니다. 을지로에 있는 인쇄소에서 근무하는 30대 후반 남편과 단란한 가정을 꾸리고 살고 있어요. 성실하고 착한 남편 덕분에 건강하고 씩씩한 아들과 행복한 가정을 만들어가고 있답니다. 아이 낳고 살다 보면 싸우는 부부들이 많다고 하는데 저는 남편과 의지하며 건강한 가정을 꾸리고 있어요. 연애 시절부터 결혼 생활까지 남편은 참 한결같은 사람이랍니다. 이걸 보면 딸들은 아버지 같은 남자랑 결혼하게 된다는 말이 꼭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남편을 보면 친정아버지를 쏙 빼다 닮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저희 아버지는 인생에 오로지 가족밖에 모르는 사람이셨어요. 항상 가족들을 위해 사는 사람이었답니다. 공장에서 몸을 쓰며 힘든 일을 하셨는데도 퇴근 후에 집에만 오시면 저와 오빠를 보시고 한박 웃음을 지으셨어요. 철없던 어린 시절 퇴근하고 돌아오는 아버지 손에 있는 과자를 보고 즐거워했던 건데 아버지는 그 모습마저 좋으셨나 봅니다. 사오신 과자를 제 손에 쥐어주며 아버지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딸 웃음소리 들으니까 피곤했던 게 다 날아가는 것 같다. 아빠 힘들었어요? 저랑 과자 나눠 먹고 힘내세요. 아니야. 아빠는 우리 딸 입에 들어가는 것만 봐도 배가 불러. 우리 딸 맛있게 먹어. 아버지는 힘든 몸을 이끌고 집으로 오시는 길에도 자식들 생각하며 과자를 사오셨습니다. 어머니는 애들한테 자꾸 과자 주지 말라고 하시면서도 즐거워하시는 아버지를 보며 같이 웃으셨죠. 그러면 그날 저녁은 온 가족이 거실에 둘러앉아 장난도 치고 하루 종일 있던 이야기도 하며 하루를 마무리하곤 했답니다. 그때는 이런 평범한 일상이 계속될 줄 알았어요. 다들 그렇게 살지 않습니까? 평생 이대로 행복하게 살기를 바라잖아요. 하지만 인생이 생각처럼 사라졌다면 이런 사연을 모으는 채널도 없었을 겁니다. 제가 고등학교를 다니며 대학 진학을 고민하던 때였어요. 유난히 공부를 잘하던 오빠를 따라 공부밖에 몰랐을 때였습니다. 그날도 학교에서 수업을 듣고 있는데 담임 선생님께서 저를 다급하게 부르셨어요. 희영아, 집에 일이 좀 생겼는데 지금 가방 챙겨서 얼른 나와. 얼굴이 하얗게 질려 보이던 담임 선생님의 다급한 목소리에 정신없이 가방을 챙겨서 교실을 나왔습니다. 그때 선생님이 제게 숨을 몰아쉬며 아버지가 공장에서 일하시다가 팔이 절단되는 사고를 당하셨다는 말을 전해주셨어요. 고등학생이었던 제게 아버지의 사고는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손가락을 다치신 것도 아니고 팔이 절단되는 사고를 당하셨다는 아버지 소식에 집으로 달려갔어요. 어머니는 이미 실신하실 만큼 울고 계셨습니다. 어안이 다 벙벙했어요. 겨우 수술을 받고 깨어나신 아버지도 절망 섞인 절규를 하셨습니다. 오른손이 절단된 아버지는 왼손만 남은 현실 앞에 절망하실 수밖에 없었죠. 하지만 이런 아버지를 잡아주신 건 어머니였습니다. 어머니는 식당을 운영하면서 아버지의 오른팔 역할까지 톡톡히 해내셨어요. 그래서 절망하며 힘들어하던 아버지도 점차 왼손 생활에 적응을 할 수 있었습니다. 예전처럼 정상적인 생활은 못하시더라도 왼손으로 식사를 하시기도 하셨고요. 비록 숟가락으로 식사를 하셔야 했지만 어머니의 도움으로 식사를 하실 수 있게 됐습니다. 그때부터 저와 오빠는 부모님께 짐이 되지 않기 위해 독립적으로 살았어요. 워낙 공부도 잘하고 똑똑했던 오빠는 경찰 공무원으로 살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유독 좋아하셨어요. 저도 대학 졸업 후에 운 좋게 바로 취업을 할 수 있었어요. 저는 퇴근 후 가끔 어머니 식당도 도와드렸고 그 모습을 보고 어머니는 안타까운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아휴, 우리 딸 시집도 가기 전에 고운 손 다 상하겠네. 난 엄마 닮아서 손이 상해도 이쁜 손이라 괜찮아. 고맙다. 내가 이렇게 자식들 덕에 살지.
어머니는 제가 식당 일을 도울 때마다 괜히 미안해 하셨어요. 그래도 꽤 오랜 시간 운영해서 그런지 지역 맛집으로 유명해진 상태여서 일손이 부족할 때가 많았습니다. 오빠도 종종 어머니를 도우며 저희 가족들 똘똘 뭉쳐서 의지하며 살았어요. 그래서 제게 가족은 힘들 때 의지할 수 있는 또 다른 쉼터 같은 존재였고요. 일만 하면서 돈 버는 재미로만 살던 제게 지인의 소개로 소개팅을 하게 됐어요. 을지로에서 평범한 직장인으로 살던 제게 인쇄소에서 일하던 남편을 만나게 된 계기였죠. 둘 다 을지로에서 근무하기도 했고 둘이 잘 맞을 것 같다며 주선자가 적극적으로 추천했던 사람이 바로 남편이었어요. 30쯤이었지만 결혼 생각이 없던 제게 남편은 기적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성격 좋다는 말만 믿고 첫 만남 장소로 갔습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얼굴도 잘생기고 체격이 좋은 남자가 제게 인사를 하는 겁니다. 남편의 첫인상이 생각보다 너무 좋아서 저도 모르게 더듬거리며 인사를 했어요. 남편은 그런 저를 보며 분위기를 풀며 대화를 이어나갔습니다. 희영 씨는 주말에 주로 뭐 하세요? 저는 어머니 식당 일 가끔 도와드려요. 갈비집을 운영하셔서요. 주말에는 주로 뭐 하세요? 아, 전 봉사활동해요. 일만 하다 보니까 좀 의미 있게 살고 싶어서요. 젊은 남자가 봉사활동을 다닌다니까 사람이 달라 보이더라고요. 주선자가 왜 그렇게 추천했는지 어느 정도 알 것 같았습니다. 저는 봉사활동을 한다는 말에 흥미가 생겨서 첫 만남 이후에도 계속해서 만나게 됐어요. 그러다 남편의 고백으로 연애를 시작하게 됐답니다. 연애를 하는 중에도 남편은 늘 자상했어요. 그리고 불의를 보면 참지 못하는 성격이라 어려운 상황에 놓인 이웃을 자발적으로 나서서 돕기도 했었고요. 세상에 이런 남자 본 적 있으신가요? 저는 그저 먹고 사는 일에만 바빴는데 남편을 만나고 봉사활동도 다니면서 뜻깊은 일상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남편이 가장 달리 보였던 건 저희 아버지를 마주쳤을 때였어요. 저는 혹시나 남편이 당황했을까봐 조심스럽게 물어봤습니다. 우리 아버지 보고 조금 놀랐지? 내가 미리 말을 해줄 걸 그랬나? 당황하긴 했는데 참 존경스럽더라. 나였으면 다시 살아볼 용기를 내기도 힘들었을 것 같은데. 그리고 어머님도 참 힘드셨을 텐데 멋있어. 나도 저렇게 서로 의지하는 가정을 꾸리고 싶어졌어. 남편이 당황했을까봐 걱정했던 제 모습이 오히려 부끄러워졌었어요. 저희 아버지를 편견적인 시선으로 보던 건 저뿐이라는 걸 알 수 있었죠. 무엇보다 남편이 그리는 미래가 저와 닮은 구석이 있다는 것에 울컥하기까지 했고요. 정말 운명의 상대를 만난 기분이랄까요? 다들 결혼을 결심하실 때 배우자의 어떤 점을 보면서 다짐하셨습니까? 저는 남편의 사려 깊은 모습과 착한 심성에 반해서 결혼을 결심했었어요. 하지만 이런 다짐과는 별개로 덜컥 아이가 생기는 바람에 속도 위반으로 허겁지겁 결혼 준비를 하게 됐답니다. 갑작스런 제 임신 소식에도 남편은 놀라거나 당황스러워하지 않고 제 손을 잡으며 평생 행복하게 해주겠다면서 힘있는 목소리로 외쳤어요. 그런 남편을 끌어안고 정말 행복하게 살겠다고 다짐했습니다. 하지만 결혼이 어디 둘만 좋다고 잘 살 수 있는 일인가요? 결혼 준비를 하면서 여러 언덕을 넘었지만 시어머님은 제게 험난한 큰 산 같았습니다. 시어머님이 가장 마음에 안 들어 하셨던 건 친정이 시댁보다 훨씬 뒤떨어지는 집안이라는 사실이었어요. 시댁은 충청도에 4층짜리 건물을 소유하고 있었고 1층은 부동산으로 사용하고 있었어요. 그러니 갈비집을 운영하는 저희 집이 시어머님 성에 찰 리가 없겠죠. 그래도 시댁 식구 전부가 까칠하거나 절 무시했던 건 아니었어요. 시아버지와 아가씨는 제가 임신했다는 소식을 듣고 택배로 선물도 보내주셨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님은 제게 툭하면 전화하셔서 날이 선 목소리로 쏘아붙이듯이 말씀하셨죠.
너는 몸 관리를 어떻게 하면 결혼도 하기 전에 애가 덜컥 먼저 생기니? 벌써부터 이렇게 발랑까진 애를 내가 며느리로 받아야 된다니까 기가 찬다. 정말 우리 아들내는 맞는 거야? 제가 그럼 임신으로 거짓말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저 그런 사람 아니에요. 그리고 저 떳떳하지 못한 행동 한 적 없어요. 앞으로는 이런 말씀 하실 거면 전화 그만해 주세요. 아주 임신한 게 벼슬이지? 어머님은 제 단호한 말에 화를 내며 전화를 끊어버리셨어요. 어머님은 이렇게 화가 날 때마다 제게 전화를 계속해서 하셨습니다. 제가 임신해서 집에 있는 것도 싫으신 것 같았어요. 그냥 저만 보면 싫은 티를 내시니까 저도 시댁에 가는 게 점점 불편해졌죠. 핸드폰에 어머님 이름만 떠도 머리가 다 아플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참다 못해 한마디 했더니 어머님도 더 이상 쓸데없는 전화를 안 하셨어요. 하지만 어머님은 그대로 참을 만한 분이 아니었습니다. 꼭 무슨 조울증이라도 걸린 사람처럼 제게 항상 시비를 거는 것 같았죠. 화를 냈다가 기분이 좋았다가 대체 종잡을 수 없는 사람이 어머님이었습니다. 어느 날은 신혼집 구하는데 2억을 보태주신다고 하시길래 남편과 감사하다며 인사를 드렸었어요. 그런데 그날 저녁에 저한테 전화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누구 좋으라고 2억을 그냥 줬겠어? 예단비로 2천 해와. 없는 살림에 딸 시집 보내려면 아무리 없어도 2천은 있겠지. 저는 어머님의 요구에 당황스러웠어요. 친정은 저희 어머니 혼자서 일하시기 때문에 형편이 넉넉하지 못했습니다. 그래도 어머님의 요구에 제가 어떻게 모른 척을 할 수 있었겠어요? 결국 저는 친정에 알리지 않고 제가 사회생활하면서 모았던 돈을 시댁의 예단비로 썼습니다. 어머님 아버님께 금목걸이를 예단으로 드리면서 시댁에서 원했던 예단 2천을 마련했어요. 이때만 해도 내가 조금만 더 노력하면 잘 지낼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래도 시댁의 도움으로 2억의 대출 조금 보태서 25평짜리 신혼집을 마련할 수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이 생각은 어머님을 너무도 모를 때 했던 생각이었습니다. 겨우 결혼식을 올리고 본격적으로 신혼살림을 시작했을 때였어요. 첫 명절이 가까워오자 어머님은 제게 전화해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 이번 설날에 일찍 와서 집안 청소도 좀 하고 음식도 양껏 만들어. 시집 올 때 빈손으로 왔으면 명절이 열심히 일해야지. 명절에 설마 친정 갈 생각하는 거 아니지? 저도 제사 지내고 나면 친정 다녀와야죠. 결혼하고 처음 맞는 명절이잖아요. 해온 것도 없으면서 시댁에 납작 엎드려야지. 어딜 감히 친정을 가겠다는 거야? 저는 친정을 왜 가냐며 화를 내는 어머님을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요즘 세상에 아직도 며느리 친정에 간다고 화내는 시댁이 있다는 게 놀랍지 않으신가요? 너무 황당해서 저는 어머님께 단호한 목소리로 말씀드렸어요. 제가 시댁에서 일도 안 하고 친정만 가겠다는 것도 아닌데 이렇게 화내시는 거 이해할 수가 없어요. 결혼할 때 어머님이 말씀하시는 거 다 했고 명절에 친정 못 갈 이유 없다고 생각해요. 정 그러시면 남편은 어머님 댁으로 가고 저는 혼자 친정으로 갈게요. 뭐야? 지금 나랑 해보자는 거냐? 집불도 없는 집구석을 뭐하러 챙겨? 제가 명절에 남편과 각자 집으로 따로 가겠다고 하니까 어머님은 더 극대노를 하시면서 화를 내셨어요. 그렇게 노발대발 화를 내던 어머님은 아버님이 전화기를 뺏어버리는 바람에 멈출 수 있었어요. 아버님은 어머니께 다그치듯 소리를 치시는 것 같았고 다시 전화를 받아들고는 제게 차분한 목소리로 말씀하셨죠. 임신 중인데 괜히 심란하게 만들었네. 우리 며느리가 힘든 게 많을 텐데 명절에 음식 많이 할 것도 없으니까 부담 갖지 말고 편하게 들려. 그리고 친정 가서 좀 쉬다 오고. 네, 아버님. 저도 명절에 며느리 도리는 하고 친정 다녀올게요. 이해해 주셔서 감사드려요. 내가 중간에서 더 신경 쓸 걸 괜히 미안하구나. 그럼 쉬어라. 아버님은 저를 누구보다 살뜰히 챙겨주시면서도
늘 미안해 하셨어요. 늘 저만 보면 화만 내는 어머님을 중간에서 막아주시려고 노력을 많이 하셨답니다. 하지만 무대뽀로 나오는 어머님을 누가 막을 수 있었겠습니까? 저는 집안에 괜한 분란을 일으키지 않으려고 남편과 명절 선물을 양손 가득 챙겨서 갔어요. 하지만 어머님은 그것마저도 눈의 가시처럼 보셨습니다. 그냥 제가 마음에 안 드시는 건지 아무리 노력해도 어머님은 트집을 잡으셨죠. 남편과 명절에 시댁을 제일 먼저 갔지만 어머님은 제가 사들고 간 영양제를 보며 앙칼진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요즘 영양 부족해서 죽은 사람 봤니? 삼시세끼 잘 먹고 살면 아파 죽는 사람도 없다는데 무슨 영양제야? 하여튼 없이 사는 애는 선물 고르는 센스도 이 모양이지. 어머님 피부가 푸석하신 것 같길래 제가 피부에 좋다는 영양제 좀 사왔어요. 요즘 중년에도 관리한다는데 어머님도 관리 좀 하셔야겠어요. 내가 피부과에 얼마를 쓰는데 뭘 안다고 까불어? 전혀 몰랐어요. 그러니까 영양제 드시면서 몸속부터 가꾸셔야죠. 싫으시면 다시 가져갈까요? 어머님은 제가 사온 영양제를 보면서 트집을 잡기 시작하셨어요. 저는 다 어머님을 위한 거라면서 은근히 어머님께 한마디 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가져간다고 하니까 어머님은 종이 가방을 거칠게 뺏어서 들어가셨어요. 저를 한번 흘겨보시더니 쿵쿵 소리를 내며 방으로 들어가 버리셨습니다. 남편도 아버님도 저를 보며 엄지를 들어 보였죠. 그리고는 아버님께서 저와 남편에게 서울에서부터 오느라 수고했다며 좀 쉬라고 말씀하셨어요. 저는 남편과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명절인데도 아가씨만 오고 시숙님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남편과 저는 시숙님이 그저 회사가 좀 바쁜가 보다 했어요. 그렇게 어머님과 살얼음판 같은 분위기 속에서 음식 준비를 시작했어요. 저는 자연스럽게 어머님과 대화를 시도해 보려고 시숙님의 안부를 물었죠. 아주버님은 요즘 뭐 하세요? 결혼식 이후로 제대로 못 뵌 것 같아요. 네가 왜 우리 집 장남 걱정을 해? 우리 장남은 알아서 잘 먹고 잘 사니까 괜히 찾지 마. 안 그래도 바쁜 애를 왜 찾아? 세상에 바쁜 사람은 안부도 물으면 안 되는 건가요? 저는 시숙님 안부를 묻는 제게 예민하게 반응하는 어머님을 이해할 수 없었어요. 남편은 그 소리를 듣고 고개를 절레절레 저었습니다. 저야말로 황당했어요. 나중에 남편에게 자초지종을 듣고 보니까 어머님이 원래 장남이라면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는 분이라고 말했습니다. 유별난 어머님의 장남 사랑을 뒤늦게 알게 된 저는 더 이상 시숙님 이야기를 꺼내지 않았어요. 아가씨는 그런 저를 보며 이렇게 말했죠. 우리 집은 장남이 쓰는 밥그릇도 따로 있을 정도예요. 새언니 잘못 없으니까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저는 아가씨의 말을 위안 삼으며 명절 준비에 애쓰고 있었어요. 결혼 후 첫 명절에 어머님과 신경전을 벌이느라 뒷골이 당기는 기분이었죠. 그래도 아가씨 덕분에 쉬엄쉬엄 일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어머님과 신경전을 벌이던 설날을 보내고 친정에 가기로 한 날이었어요. 저는 임신한 몸으로 일을 오래 해서 그런지 괜히 더 피곤한 것 같았죠. 주차장까지 배웅을 나오신 시부모님께 인사를 드리고 가려는데 어머님은 저희 부부가 타고 온 차를 보며 비아냥거리며 말씀하셨습니다. 너네는 살만한가 보다. 차도 샀네. 집안의 장남은 차도 없이 대중교통 타고 다니면서 일하러 다니는데 손아래 사람들이 먼저 차를 사는 경우가 어딨어? 그렇게 근본 없이 행동할 거냐? 저와 남편은 어머님의 뜬금없는 억지에 황당해서 할 말을 잃었어요. 남편은 어머님께 화가 난 듯 보였습니다. 아버님도 어이가 없다는 듯 헛웃음을 지으셨고요. 남편은 어머님께 화를 내면서 말했습니다. 엄마, 이 사람 임신했어요. 홀몸도 아닌데 그럼 이 사람이 버스를 타고 다녀야겠어요? 그리고 차가 필요하면 형이 알아서 사야 되는 거지. 제가 차도 순서 기다리면서 사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근본도 없는 기집애랑 결혼한 거야.
네 수준이 그 정도라서. 어머님은 기어코 남편에게 마저 막말을 쏟아내셨어요. 그러자 옆에 계시던 아버님이 참다 못해 어머님께 호통을 치셨습니다. 당신 그만하지 못해? 집구석에서 그 정도 애들 눈치 줬으면 됐지. 왜 가는 애들한테 좋은 소리 못 해주고 억지를 부려? 그렇게 장남이 귀하면 얻고 다니지. 왜 버스 타고 다니게 만들어? 한 번만 더 애들 앞에서 장남 타령해봐. 아버님은 어머님께 화가 잔뜩 난 목소리로 호통을 치셨어요. 결국 그날 저희 부모님을 뵈러 가는 길에 남편은 한숨을 내뱉으면서 어머님의 유별난 장남 사랑에 그동안 쌓인 게 많았다며 제게 털어놓더군요. 그동안 남편은 30 후반이 되도록 큰 형과 비교되면서 살았다고 했어요. 남편 말에 따르면 시숙은 늘 일하면서도 시부모님께 용돈 한 번 제대로 드린 적 없다고 했습니다. 그래도 어머님은 오로지 큰형만 챙겼대요. 이런 점이 늘 남편에게는 불만이었다고 하소연을 늘어놓았습니다. 저는 결혼 후 첫 명절에 어머님의 유별난 장남 사랑을 알게 됐어요. 이때만 해도 어머님이 장남을 아끼는 마음 때문에 제가 피해를 볼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습니다. 시간이 흘러 저는 건강한 아들을 출산했고 남편의 배려로 산후조리원에 들어가게 됐죠. 아무래도 친정에서 저를 돌봐줄 사람도 없고 식당 일로 바빠서 남편과 산후조리원을 알아보게 된 거였어요. 그런데 이 소식을 듣고 어머님은 이제 막 출산을 하고 몸조리를 하는 제게 전화를 하셔서는 화를 내셨어요. 저는 어머님이 전화로 그런 말을 쏟아낼 줄은 꿈에도 몰랐네요. 어머님은 전화기 너머로 노발대발 화를 내며 험한 말을 쏟아내기 시작했어요. 야, 너는 쥐뿔도 없는 집구석에서 몸만 왔으면서 뭐가 그렇게 귀한 사람이라고 산후조리원에 들어가? 그럴 돈 있으면 우리 집안 장남한테 투자를 했어야지. 어머님, 애 낳고 몸 관리를 잘해야 저도 애를 키우고 살죠. 하여튼 돈도 없는 게 있는 척 고상 떨고 살더라. 저는 어머님의 막말에 경악을 금치 못했어요. 제가 산후조리원을 가지 말고 시숙님께 돈을 드렸어야 하는 건가요? 저희 어머님의 말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사실 지금도 저는 어머님의 말에 서운함이 가득합니다. 며느리는 딸이 될 수 없다지만 친딸이었어도 제게 이렇게까지 하셨을까요?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어머님은 아가씨한테도 냉랭하게 하셨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오로지 장남만 귀한 분이셨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어머님께 이해할 수 없다는 목소리로 단호하게 말씀드렸어요. 어머님이 장남 귀하게 생각하시는 거 아는데 저도 제 자식이랑 제 가족이 중요해요. 그러니까 저희 부부가 어떻게 살아도 시숙님 몫까지 생각할 필요는 없는 것 같네요. 자식이 귀하고 아까우면 어머님이 더 챙기셔야죠. 왜 장남 몫을 저희가 챙겨요? 출산하고 나면 감정이 요동을 친다더니 처음으로 어머니께 울면서 소리를 쳤습니다. 그러자 어머님도 더 말을 내뱉지 못하시고 황급히 전화를 끊어버리셨어요. 너무 서러워서 목 놓아 울어버렸습니다. 그동안 어머니께서 아무리 저와 친정을 무시해도 잘 지내보려고 수많은 노력을 하며 지냈습니다. 그런데도 어머님은 제가 노력할수록 더 냉랭하게 대하셨죠. 그날 제가 목 놓아 우는 걸 본 남편이 절 달래주고는 어머님께 화를 내며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리고는 어머니께 격앙된 목소리로 말했어요. 그렇게 장남 타령하실 거면 다시는 전화하지 마세요. 그리고 손주 볼 생각 꿈에도 하지 마시고 평생 그렇게 장남만 보면서 사세요. 남편은 참다 못해 어머님께 모질게 말하고는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저는 괜히 모자지간을 안 좋게 갈라놨나 싶었죠. 그래도 남편의 단호한 태도에 든든하긴 했답니다. 백만대군을 등에 업고 있는 기분이었죠. 게다가 아버님도 어머님과 제 사이에 있던 일을 전해 듣고는 제게 전화해서 대신 사과까지 하셨고요. 아버님은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제게 말씀하셨어요. 괜히 몸조리 하는데 심란하게 만들어서 미안하구나. 내가 용돈 좀 보냈는데 그걸로 먹고 싶은 것도 사 먹고
몸조리 편하게 잘하고 있거라. 아버님, 돈 안 보내주셔도 되는데 뭐하러 보내셨어요? 내가 뭐 대단히 해준 것도 없으니까 그냥 편하게 생각하고. 저는 아버님과 남편의 위로에 서운했던 마음도 금방 누그러들었습니다. 제가 어머님 등살에도 애 낳고 열심히 잘 살았던 거 보면 남편과 시아버님 그리고 아가씨의 애정어린 관심 덕분이었어요. 사실 어머님 말고는 시댁 식구들이 어려울 게 없었습니다. 시댁과 분란이 생기면 늘 어머님과 생긴 문제였어요. 제가 육아를 하면서도 어머님은 별소리를 다 하셨습니다. 요즘 시댁과 육아 문제로 자주 다툰다고들 하죠. 아이를 키우는 방식이 옛날과 달라졌는데도 어머님은 육아에도 참견을 늘어놓으셨어요. 세상에 자기 자식 막 키우고 싶은 사람이 있을까요? 어머님은 장남 아끼느라 손주에는 관심도 없을 줄 알았는데 툭 하면 전화해서 애는 이렇게 키워야 한다며 훈수를 두셨습니다. 하지만 어머님의 본심은 빠르게 드러났어요. 애들 옷 함부로 막 사지 마라. 어차피 금방 커서 많이 입지도 못해. 신경 써주시는 건 감사한데 저도 다 알아서 잘 하고 있어요. 집안은 장남이 제대로 살아야 굴러가는 거야. 그러니까 네 아들만 신경 쓰지 말고 알아서 잘 챙겨. 어머님, 요즘 아끼려고 허리띠 졸라매도 애들 키우면서 돈이 얼마나 들어가는데요. 아주버님은 어머님이 챙기세요. 저는 그동안 어머님이 저를 걱정한다고 생각했지만 결국 아주버님을 더 신경 쓰라는 소리를 하고 싶던 거였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아주버님을 왜 돕겠습니까? 어머님이 뭐라고 하셔도 아랑곳하지 않고 육아에만 전념했어요. 그러다 보니 제 아들이 드디어 돌이 됐던 해였습니다. 거창한 돌잔치는 아니어도 양가 식구들을 모여서 가족들끼리 돌잔치를 준비하게 됐죠. 시댁 식구들이 충청도에서 서울로 올라와야 해서 그날은 저희 집에서 자고 가기로 했었습니다. 이렇게 모든 준비가 순조롭게 되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이 모든 건 제 착각일 뿐이었죠. 안에서 새는 바가지 밖에서도 샌다고 어머님이 결국 돌잔치에서 사고를 치고 말았어요. 지금 생각해도 정말 머리 끝까지 화가 날 정도랍니다. 그날 지방에서 서울까지 올라온 시댁 식구들을 생각해서 저희 친정 부모님께서 저녁으로 갈비를 대접하기로 하셨어요. 아무래도 지방에서 먼 길 올라오셨는데 배부르게 대접해 드려야 한다고 친정 부모님이 직접 제안했던 자리였죠. 그래서 그날 저녁 돌잔치를 마치고 온 가족이 친정에서 운영하는 식당으로 갔습니다. 저는 친정 부모님의 배려에 괜히 뿌듯해졌습니다. 그렇게 다 같이 술을 마시며 맛있게 갈비를 먹고 있었어요. 아버님은 맛있다며 음식을 먹고 계셨는데 어머님의 표정이 영 심상치 않은 겁니다. 그렇게 아주버님만 없는 돌잔치에서 모두가 즐겁게 먹고 즐기고 있었죠. 저는 어린 아들을 챙기며 정신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래도 오랜만에 온 가족이 모여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서 즐거웠죠. 하지만 술이 점점 과해지시면서 어머님의 무례함이 본색을 드러내기 시작했어요. 하필이면 어머님 맞은편 자리에 저희 아버지가 앉아 계셨던 거예요. 저희 아버지가 팔을 하나 잃고 나서 수많은 편견도 이겨내셨던 분인데 그날은 시어머님 때문에 완전히 무너져 내리셨습니다. 아마 저희 어머님이 했던 말들을 들어보시면 기겁하실 거예요. 어머님이 글쎄 숟가락으로만 식사를 하는 아버지를 보면서 대뜸 이런 말을 하시더군요. 사돈은 예전에 공장에서 일하다가 팔이 그렇게 됐다고 하던데 그럼 요즘 아예 일을 안 하세요? 안사돈 혼자서 돈을 버는 건가 해서요. 네? 무슨 갑자기 그런 말을 하세요? 아니 그렇잖아요. 안사돈이 혼자서 식당 일하면서 돈 버는 것 같은데 안사돈이 가장이나 다름없네요. 아이고 남잔 죽어서도 길에서 돈 벌다 죽어야 한다는데 집구석에서 숟가락만 겨우 뜨고 어떻게 살아요? 그러니까 예단도 고작 2천밖에 못 해오죠. 이미 술을 잔뜩 마시고 취해버린 어머니 막말에 분위기가 순식간에 싸해졌어요. 그 와중에 저는 예단비로 트집을 잡는 어머님 말에 더 당황하고 말았습니다.
왜냐하면 예단비는 친정의 비밀로 하고 저 혼자 마련했던 돈이기 때문이었죠. 결국 저희 어머니는 제게 쏘아붙이듯이 말했습니다. 사돈, 예단비가 무슨 말이에요? 희영아, 예단비가 무슨 말이니? 네가 말해봐. 엄마, 그게 사실은 시댁에서 집 구하라고 2억을 해준다고 하시길래 내가 모은 돈으로 예단했어요. 뭐? 아니 그런 걸 왜 엄마한테 말도 안 하고 혼자 했어? 저는 어머니가 원망하듯 말하는 소리에 아무런 대답을 할 수 없었죠. 그런데 그 와중에도 어머님은 친정 아버지를 보며 비꼬듯이 비아냥거리며 술에 취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거봐요 사돈. 예단비 줄 돈 없는 거 딸이 뻔히 아니까 오죽했으면 몰래 돈을 마련해서 줬겠어요. 아유, 없는 집인 줄 알았어도 이렇게 쥐뿔도 없는 집안인 줄은 몰랐네요. 결국 어머님은 제게 하던 막말을 그대로 쏟아내셨어요. 그리고 아버지가 드시던 밥상자리를 보면서 어머님은 하지 말아야 할 말까지 하고야 말았습니다. 이미 술에 취해버린 어머님은 꼬부랑거리는 발음으로 말하셨어요. 사돈, 젓가락질도 못하시네요. 아유, 그렇게 다 퍼 흘리시면서 드실 거면 그냥 갈비탕이나 드세요. 뭐하러 갈비를 드시고 계세요? 같이 먹는 사람 밥맛 떨어지게 왜 그러세요 정말? 어머님의 정신 나간 듯한 막말에 결국 저희 친정어머니는 터지고야 말았습니다. 이미 모두가 술을 이미 마셨던 상태라 누구도 말릴 수가 없었어요. 어머니는 시어머님 뒤통수를 내리치며 소리쳤습니다. 이런 목 같은 년이, 너 나랑 나이 똑같지? 내가 우리 딸 생각해서 참고 있으니까 보자기로 보여? 보자 하니까 끝을 모르고 떠드네. 오늘 너 나한테 죽어볼래? 저희 아버지는 눈물을 뚝뚝 흘리며 어머니를 말리려고 하셨지만 말릴 수 없었어요. 그리고 저희 어머니는 결국 시어머님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면서 말했습니다. 우리 남편 누가 뭐라고 해도 가족만 생각하고 살던 사람이야. 근데 네가 지금 그런 우리 남편한테 감히 막말을 해? 이 몸만 멀쩡하고 생각은 삐뚤어진 가시나야. 어머니는 눈물을 흘리며 어머니를 말리는 아버지를 보자 더 화가 난 것 같았어요. 결국 참다 못해 폭발한 어머니는 시어머님의 머리채를 움켜잡고 놓을 줄을 몰랐습니다. 그런데 그 상황에 시아버님께서 친정 부모님께 무릎을 꿇으며 사과를 하셨어요. 죄송합니다, 사돈. 제가 다 못나서 그래요. 다 제가 죄입니다. 용서하세요, 제발. 시아버님이 무릎을 꿇고 사과를 하자 아가씨도 눈물을 흘리며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는 저희 부모님께 계속해서 사과를 하셨고요. 하지만 이 와중에도 어머님은 화를 내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누구 편을 드는 거야? 나 머리채 잡힌 거 안 보여? 지금 장난해? 당신 조용히 안 해? 사돈 앞에서 이게 무슨 창피야? 밥 잘 얻어먹고 그렇게밖에 말 못해? 누가 이따위 갈비 달라고 했어? 없는 집구석에서 체면 차리겠다고 억지로 준 거잖아. 저는 그 와중에도 악을 쓰면서 시아버님께 화를 내는 시어머님을 보자 기가 찼습니다. 그런데 그때였어요. 시아버님이 갑자기 벌떡 일어나시더니 시어머님의 뺨을 내리치시는 거예요. 그리고는 시어머님을 보면서 단호하게 말씀하셨죠.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어디서 함부로 행동하는 거야. 나 이대로 못 가. 경찰 부를 거야. 당장 경찰 불러. 결국 그날 제 아들 돌잔치는 쑥대밭이 되고 말았어요. 남편은 경찰까지 부르겠다면서 행패를 부리는 어머님을 다그치며 말렸지만 역부족이었고요. 경찰 공무원인 오빠까지 나서서 말렸지만 역부족이었습니다. 우리 아들의 돌잔치 끝은 결국 경찰서 행위였습니다. 끝내 억울하다며 경찰까지 부른 시어머님 덕에 경찰서로 가서 조사까지 받고서야 일단락됐어요. 남편은 서러운 눈물을 뚝뚝 흘렸습니다. 그리고는 경찰서에서 나오는 시어머님을 보면서 울음 섞인 고함을 쳤어요. 다시는 저한테 연락하지 마세요. 오늘 제 아들 돌잔치였어요. 엄마는 손자는 안중에도 없어요?
그동안 형만 챙기는 것도 서러웠는데 오늘처럼 이렇게 모욕적이진 않겠어요. 이제 더는 보기도 싫어요. 조카 돌잔치에도 안 오는 형도 필요 없고 난동 부리는 엄마도 다 안 보고 살 거예요. 남편은 끝내 서운한 마음을 감추지 못하고 화를 냈습니다. 결국 돌잔치 이후로 시댁과는 완전히 남남으로 살게 됐죠. 그래도 아버님과 아가씨는 간간히 연락을 하고 지냈습니다. 그런데 오랜만에 연락한 아가씨를 통해서 놀라운 소식을 듣게 됐어요. 그동안 평범한 회사를 다니는 줄 알았던 시숙이 도박꾼이었던 겁니다. 이 사실을 아버님과 아가씨도 전혀 모르고 있었다고 했어요. 그런데 더 경악스러웠던 건 어머님이 그런 시숙 뒷바라지를 하고 있었다는 거였어요. 아가씨는 한숨을 내쉬며 제게 하소연하듯 말했죠. 그동안 엄마가 대출도 대신 받아주고 건물 담보까지 잡아서 도박할 돈 보내주고 있었나 봐요. 지금 집안이 난리도 아니에요. 자꾸 죽겠다고 하니까 부모님이 도와주곤 있는데 저도 힘이 들 정도예요. 아니, 도박을 얼마나 했길래 그래요? 한 10억 정도 그냥 날려버렸어요. 장남이라고 싸고 도니까 이렇게 된 거예요. 어머님이 그동안 강원랜드에서 도박만 하던 시숙을 돕고 있었다는 게 참 어이가 없더군요. 그래놓고 장남도 없는 차를 왜 샀냐고 트집 잡던 게 참 기가 차지 않습니까? 시댁은 그렇게 어머님이 아끼던 장남 덕분에 완전히 망하고 말았어요. 그렇게 없는 집이라고 무시하더니 결국 어머님은 아버님께 이혼까지 당했고요. 이래서 사람이 마음을 곱게 써야 좋은 일이 생긴다고 하나 봅니다. 게다가 아주버님은 어머님이 주는 도박 자금으로도 모자라서 결국 사기까지 치고 있었어요. 이제 어머님한테 돈 나올 구멍이 없다는 걸 알았는지 주변 사람에게 사기를 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됐는 줄 아시나요? 어머님의 대단한 자랑이었던 시숙은 감옥행이었어요. 지금 생각해도 참 어이가 없습니다. 그렇게 자랑을 하시길래 대단한 직업을 가지고 있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결국 옥살이를 하는 시숙님을 보자 어이가 없었습니다. 어머님은 결국 벼랑까지 몰리게 되자 아가씨한테 계속해서 돈을 요구했어요. 하지만 아가씨도 어머님 등살에 지쳐서 연을 끊어버렸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머님의 다음 목표는 제 남편이 됐던 거예요. 한껏 불쌍한 얼굴을 하고 남편 앞에 나타나서 이런 말씀을 하시더군요. 내가 너희 부부 결혼할 때 2억 해준 거 기억하지? 네 형 지금 합의금이 2억이야. 그러니까 2억 좀 해줘. 일단 교도소에서 나와야 뭐라도 할 거 아니야. 도박쟁이 교도소에서 꺼내서 뭐 하시려고요? 엄마는 아직도 정신 못 차리셨어요. 다시는 저 찾아오지 마세요. 그리고 그 돈이 왜 엄마 돈이에요? 다 아버지 돈이잖아요. 저는 이제 아버지만 있다고 생각하고 살 거니까 다시는 찾아오지 마세요. 어린 시절부터 형과 차별받고 컸던 남편은 가슴속에 쌓였던 응어리가 폭발해서 모진 말을 쏟아냈어요. 그런데 단호한 남편의 태도에 어머니는 충격을 받은 듯 했습니다. 하지만 단호하게 돌아선 남편을 어머니도 더 이상은 잡지 못하셨죠. 결국 빈손으로 돌아간 어머니는 한동안 자취를 감추셨어요. 이혼 후에 빌라에 살고 계시던 아버님만 뵙고 살고 있었죠. 아버님께는 명절에도 연락을 드리며 가까이 지냈지만 어머님과는 아예 연을 끊어버리고 살았답니다. 사실 나쁘지 않았어요. 워낙 성품 좋은 아버님이셨고 아가씨도 살가워서 오히려 분위기는 화목하고 좋았습니다. 빌라로 이사한 아버님은 집이 좁아서 미안하다며 말씀하셨지만 더욱 좋았어요. 지금은 종종 아버님과 아가씨가 친정 부모님의 식당도 왕래하면서 더없이 행복하게 살고 있답니다. 그런데 아버님과 이혼한 어머님 소식이 정말 놀라웠어요. 이혼하고 1년 만에 어머님이 새 살림을 차린 겁니다. 집신도 제 짝이 있는 걸까요? 허구한 날 가족들 찾아다니며 돈 타령하더니 결국 재혼을 하고 나서야 어머님은 가족들에게 손 벌리는 일을 멈췄습니다. 남편도 더 이상 어머님의 소식을 궁금해하지도 않았어요. 남은 가족들끼리 화목하게 잘 살고 있었으니까요.
옛말에 고슴도치도 제 자식이 제일 곱다지만 도박하는 아들은 바른 길로 인도했어야 되는 거 아닐까요? 세상에 자기 자식 미운 사람 없다지만 어머님의 잘못된 사랑이 다른 자식들에게는 큰 상처가 됐어요. 아가씨도 남편도 결국 중요한 순간에 어머님이 내민 손을 외면해 버린 걸 보면 어떤 마음으로 살았을지 짐작이 갑니다. 그 옛날 힘든 순간에 있던 저희 아버지 옆에서 기꺼이 오른팔 역할을 자처했던 어머니는 아버지와의 믿음이 있으셨다는 걸 알았어요. 그때는 그저 가족이니까 어머니가 혼자 희생했다고 생각했는데 두 분 사이에 부부 사이를 넘어선 끈끈한 연대가 있었다는 걸 알았습니다. 저는 그런 부모님을 보며 남편과 서로 힘든 순간 잘 의지하며 살아보려고 해요. 제 사연 끝까지 들어보시니까 어떠신가요? 뭐 저런 집이 있나 싶으시죠? 그래도 가족만큼 소중한 게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모두 지지고 볶고 사는 건가 싶습니다. 모두들 힘든 시기 가족들과 잘 이겨내시고 행복한 날들만 가득하시길 바랄게요.